네. 한 주간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홍차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온 두산 마켓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사제 방송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EV 파킹 서비스인 코넥스에서 상장한 첫 해에 감사 의견이 거절받아서 이제 거래 정지가 돼서 이제 죽을 줄 알았던 EV 파킹 서비스가 다시 이제 공시가 나오고 감사 보고서 제작성을 해가지고 형식적 요건을 탈피해서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현재는 2일 15%죠. 15%를 맡고 있고 이 코넥스는 코스닥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감사 보고서에서 형식적 요건이 탈피가 되고 바로 이제 기심의 같은 게 열려서 바로 유지 결정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7일날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계속 얘기를 주고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거래 재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돼서는 신한투자증권이겠죠. 주관사에서 책임을 지고 이제 하는 거라서 그런데 조금 이제 뭐 예상은 했던 건데 뭐 솔직히 저희 예상보다는 이게 거래가 재개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놀랍긴 합니다. 제가 예측이 좀 잘못됐던 거 사죄드리고, 이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됐냐. 물론 이제 감사 보고서가 바뀌었으니까 사업 보고서도 변경이 됐죠. 감사 보고서에서는 이제 자산이 뭐 100억에서 50억이 됐고, 뭐 부채는 거의 비슷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기 자본이 전액 자본 잠식이다. 전액 자본 잠식이라서 기한 연장이 원래는 유예기간이 사업보고서 제출일 플러스 기한 플러스 10일, 즉 4월 10일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감사보고 제작성에서 바로 유예기간 전에 이렇게 풀어졌어요. 코스닥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해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형식적 요건에 탈피해도 풀어주지 않고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이 안에 코넥스 규정이 아마 자기 자본 10억 미만은 상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유상증자나 이런 걸 해서 자기 자본 10억 이상, 자본 잠식도 해소해야 되고, 자본 잠식 플러스 10억 이상을 해소해야 될 거로. 그래서 25년도 3월 달에도 또 한 번의 좀 이슈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K갭이라서 조금 뭐 난이도는 낮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건 돈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현재이고 죽을 줄 알았던 EV 파킹이 살아난 것 같고 살아났고 어찌됐건 지금 뭐 계속 정리 매매가 아니라 일반 거래가 되고 있어서 어찌됐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잠깐 이제 EV 파킹 서비스의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예전에 방송을 하면서 처음 상장하자마자 당해 연도에 상장 폐지가 된 그런 사례다. 이거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저런 회사는 살아날 수도 없을 뿐더러 살려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한번 봐주시면 자산이 반으로 줄었거든요. 이런 회사가 살아나는 게 맞나 싶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다시 거래가 됐으니 저희가 한 예측이 틀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우선은 또 하나가 이제 이때 상장한 회사가 이제 이해 년도 그러니까 23년도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EV 파킹은 코넥스에서 상장을 해서 그 당해년도 바로 감사 의견 거절받아 거절됐고 이게 살아났어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CQ 레터는 아직까지 감사 보고서 똑같이 7월 달, 8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그게 코스닥입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감사 보고 제작성이 아주 안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제작성이 올라온다고 해도 형식적 요건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제 상장 적격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한은 아마도 그것도 4월 10일까지 25년도 4월 10일까지일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12월 달에서 1월 달 사이에 감사보고 제작성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안 나오면 또뭐 감사 의견 거절받고 한 해 더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산 밥켓 관련해서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두산 밥켓에 대해서 그 증권 신고서, 금융당국에서 금감원에서 두산 밥켓의 증권 신고서에 대해서 정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고 실제로도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이제 증권 신고서에 대해서 정정 안 한 회사가 없다. 거의 모든 회사 정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장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니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두산이 제출한 증권 신고서가 부족하면 계속해서 정정을 요구하겠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금감원장은 조금이나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금감원은 음, 증권 신고서에 대한 승인 권한은 있는데 증권 신고서를 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는 건 니네 자유인데 앞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계속 정정 요구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법상 두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두 회사가 합병을 할 때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뭔가 바꾸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여태까지 제가 한 경험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정정 신고를 내되 그 합병 비율을 바꿀 수는 없고 합병 비율 외에 다른 어떤 메리트를 줌으로써 그 정정을 계속 하게 되는 그리고 그런 메리트가 올라오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승인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여기에 대한 메리트는 이제 뭐 배당을 얼마 정도 한다에 대해서 확답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전에도 한번,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게 금감원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스탠스죠. 횟수 제한 없이. 예전에 이제 영진약품 할 때도 영진약품도 합병을 할 때 좀 이슈가 되고 좀 금감원이 보기에도 금감원에서 이제 증권신고서를 검토하는 사람들은 이제 회계사이자 회계사이자 변호사들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 다 회계사 자격증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너무 대놓고 하는 것 같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100번 정정하겠다. 그러니까 100번 내면 100번 다 정정할 텐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정정을 한번 맞으면 10일 이내 또 10영업일이 흘러가요. 한 번 두들겨 맞으면 10영업일.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10영업일이면은 거의 한 보름이거든요. 두 번 맞으면, 그리고 또 10영업일 하고, 그 다음에 제출하고, 또 검토한 다음에 또 맞으면 한 두세 달 지나가고, 이제 한 세네 번 넘어가면 반년 지나갑니다. 그러면 기말이 되면 또 당연히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결의했던 숫자하고 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시 또 처음부터 뺑뺑이 도는 거죠. 뺑뺑이 도는 건데 이게 둘 다 유가증권이거든요. 둘 다 유가증권. 말씀하신 거대로 이 두산에서 뭐 금감원이 얘기를 하겠죠. 금감원이 원하는 주주들의 원성을 수그러뜨릴 수 있는 뭐 베네핏 미끼들을 이제 뿌려라. 뿌려라. 뭐 배당이 됐든 자사주 소각이 됐든 뭐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둘 중에 이제 지분율이 낮은, 지분율이 높은, 지분율이 뭐 보니까 60% 이상 갖고 있는 그 회사를 자진상폐를 시키고 그 다음에 비상장사하고 한 1년 걸리겠죠, 그것도. 자진상장 폐지를 시키고 그러려면 이제 우선 철회를 해야겠죠. 철회를 하고 자진상폐 시키고 상장사와 비상장사로서 합병을 하거나 그럼 이제 더 증거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상장사하고 비상장사 합병을 할 때. 근데 자진상장 폐지 시키면, 어, 비상장사의 주주가 한 명이나 50명 미만이 되면, 주회상 보고서로 하나라고, 증권신고서 없이 합병이 통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있고, 물론 이제 돈이 많이 들죠. 또 하나는 그 이게 시가를, 여기서 말하는 두 회사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어떤 건 고평가돼 있던 건 내려올 거고 어떤 거는 저평가돼 있던 거 올라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시기를 보고 그럼 그 시기에 맞춰서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보다가 맞춰서 철회하고 다시 결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의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이제 벌점은 먹을 겁니다. 주회사 보고서의 철회 그리고 합병 증권신고서 철회. 근데 이게 어차피 유가증권이라서 이제 벌점 15점 먹어봐야 관리 종 그리고 30점 되지도 않습니다. 끼고 돼야 이제 주요상 보고서 하나하나, 증권신고서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뭐 많이 때리지도 않을 거예요. 뭐 뻔히 알고 있는 거라서 한 8점 이상, 한 10점 정도, 12점 정도, 유가증권이니까 하루 거래 정도를 먹지 않을까, 각각. 사유를 뭐 각각 먹는 것보다 한 개 회사를 그냥 몰빵하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정도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입니다. 저번처럼 EV 파킹처럼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봤을 때 제가 담당자라면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하겠죠. 회사는 이제 하겠다는 전제에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회사와 시장 간의 인내심 싸움인데요. 회사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결국에는 진행이 되더라고요. 대신에 언제 진행이 되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냐의 문제고요. 제가 적은 것처럼 뭐가 됐건 두산그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긴 갈 겁니다. 근데 언제 갈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갈지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익인데요. 어, 주식시장에 있지 않은 분들은 원익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회사고요. 하나 재밌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하늘 물빛 정원이라는 데서 계열사입니다. 그 회사명이 주식회사 하늘 물빛 정원이고요. 이 회사에서 이제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했고, 여기는 공정위 공시 대상 집단이기 때문에 공정위 공시가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20억을 유상증자를 하고 그 20억 원은 이제 원익에서 이제 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싶어서 하늘 물빛 정원이 뭐냐고 찾아봤더니, 어, 대전 근처에 있는 괴산 근처에 있는 그런 캠핑장이고요. 여기 하늘물빛 정원이라는 데서는 캠핑도 할 수 있고, 조격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힐링 장소랍니다. 그런 곳이고, 그 다음 페이지 사진 한번 봐보시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카페, 그리고 찜질방 비슷한 데도 있고, 조격을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캠핑장 같이 글램핑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물빛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최상위 회사인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산이 1.8조쯤 됩니다. 대충 2조쯤 되는 회사고요. 작지 않은 회사고 매출액 7천억에 뭐 작년까지만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 그 순이익이 한 1천억 정도 나오는 그런 건실한 회사고요. 이런 회사다 보니까 그 오너분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여기서 이제 회장님들의 취미 생활이 이렇게 작은 회사만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은 회사, 큰 회사 가리지 않고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런 그 본업과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취미 음. 생활 하는 회사들인데 F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 있는 로고가 있고 그 오른쪽이 레스토랑입니다. 여기 제가 이 건물 들어가 봤었는데 오른쪽에 레스토랑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일반인은 잘 모르고 가끔 이제 아는 사람들만 예약해서 가고 물론 이제 저희도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한가한 그런 곳이고 아래쪽에는 이제 음. 도산대로 국민연금 건물이 있는 그 옆에 가면 이렇게 이제 뭐 카페가 이렇게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큰 회사, 작은 회사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 요거 하나 되게 웃기고 재밌기도 한데 넷마블에서 운영을 하는 미추홀 맑은 물 주식회사라는 데가 있는데 1년에 매출액이 60억, 영업이익이 24억 정도 나옵니다. 건실한 회사거든요. 근데 넷마블은 게임,
게임 회사인데 이런 데를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저렇게 매년 돈을 버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굉장히 건실한 회사고요. 저렇게 사업 외로, 본업 외로 진행되는 회사들이 많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도 삶이 비슷하듯이 회사들의 생로병사도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 대기업에서 이런저런 이제 본업 외에 돈이 되는 것 같은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걸 또 본받아서 큰 회사, 작은 회사들도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건 이제 한번 그 재미삼아 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음. 야, 이거 원익 홀딩스, 이게 원익 IPS처럼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패널들 만드는 그런 회사의 지주사인 거죠. 이게 원익이라는 회사가. 원익 IPS 뭐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계열사 중에. 그런, 이 원익이 이 정도로 공정위 집단을 할 정도로 큰 회사인 줄은 몰랐네요. 근데, 하는 물빛 정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개인 회사 건지는 이제, 뭐, 그 어디, 뭐, 그 금산구청이나 뭐, 이렇게, 금산군청이나, 이런 무슨 그 지자체의 그 자회사나 뭐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일반 사기업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대청호 밑에 있는 이 금산군, 괴산면이니까 금산군 괴산면.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이 하늘 물빛 정원. 좋네요. 이렇게. 이거 그냥 뭐, 예전에는 골프장들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골프장 근처에 이제 이런 거 정원 같은 거 하나, 뭐, 그냥 소유하고 계시는 건가? 어차피, 예,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이런 이거 FNF라든지, 요거는 이제 그, 그 신사동에 있는 그 뭐야, 닭 모임 만드는 닭 파는 회사 그 건물인 것 같은데, 지하에 그, 무슨 덕? 무슨 덕이, 뭐, 하여튼 뭐, 오리오리 잘하는 중국집, 뭐, 어? 왕스더. 왕스더 그 건물인 것 같은데, 회장님들이 식사를 위해서 만드는 그런 곳, 이런 곳까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설립할 때나 이런 푸드 회사들 설립할 때는 이제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만 설립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노비들은 저기 뭐 신세계나 뭐 아니면은 저기 뭐 이런 데서 이제 홈푸드 이게 아워홈 이런 데에서 위탁받은 이제 그 짬밥 먹고 이제 우리 위대하신 최고 존업인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왕스떡 같은 데서 이제 예, 오리 고기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스테이크 좀 드시는 걸로 그걸 위해서 이제 설립한 법인들의 식당들 설립한 법인들의 식당들 뭐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요 신사동 하림 그룹이 1위 크기로서는 1위인 것 같고 그다음에 2위가 원익 아까 치면 그다음에 3위가 이제 FNF 뭐이 정도 같네요. 세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세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그래 뭐 그 어차피 회장님 전용 그 요리사 전용 요리사가 회장님 식사를 그렇게 자주 안 하시니까, 회사에서. 물건도 좀 팔고, 일반 서민들에게도, 그 접대하는데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음식점들을 자회사로 만들죠. 음식점들 자회사로 출자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요거는 미추홀 맑은물 주식회사. 뭐, 무슨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미추홀이면 인천 미추홀을 얘기하는 것 같고, 맑은물 주식회사는 이제 산업용수 공급업인 거 보니까, 정화, 이제 뭐, 수돗물 정화 설비나 뭐 이런 거를 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상당히 좋네요. 매출이 60억에 영업이익이 20억, 당기순이익이 10억이라 하면 거의 대부분 영업이익이죠. 25% 이상의, 거의 30%가 뭐야? 30 몇 프로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온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건데요. 게임머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사업님 공수업이니까 뭔지 모르겠네요.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 대기업들도 저런 회사들이 좀 있는데요. SK나 LG 이런 쪽에서도
저런 식당을 알게 모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 기억에 LG인가 SK가 강남 쪽에 어디 우동집 하나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또 저런 회사들에 대해서 마냥 욕을 할 수 없는 게 우리 회장님들 워낙 접대도 많고 저녁 약속도 많다 보니까 다른 식당 가가지고 예약하기도 힘들고 해서 저런 거 하나 운영하는 것도 뭐 크게 무리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돈이라도 벌면 괜찮은데 저는 영어 외로 본업 외로 저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백 원씩 까먹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IR 담당자하고 전화 내역을 올려놓은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포하는데 참 이게 재밌는 게 질문과 답이 도돌이표입니다. 그냥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주가가 너무 빠져서 전화했다. 회사에 악재가 있냐? 그럼 당연히 이제 없다 그러겠죠? 이게 어제하고 오늘하고 회사가 달라진 게 있냐? 그러면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답답한 마음에 전화해가지고 저렇게 물어보는 것 같고요. 오른쪽 위를 보시게 되면 이제 뭐 금방 매출이 나온다고 얼마 전에 이야기했고 뭐 아예 할 때 이야기했는데 왜 안 나오냐 라고 하면 또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회사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대신에 이제 매출이라는 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사 노력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형식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주분은 이제 주가 빠지니까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왼쪽 아래 보게 되면 이제 7월 1일까지 뭔가 답을 준다 그러는데 왜 없냐. 이게 참 답답한 게 회사 입장에서는 뭐 출장을 가건 뭘 하건 가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일이라는 게 딱 그 날짜에 나오면 좋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답이 안 나오냐고 이야기를 하니 참 답할 따름이고요. 오른쪽 밑에 보면 이제 주가가 되게 많이 빠진 날 전환을 한 것 같은데 오죽했으면 그 받으시는 분이 오늘 같은 날은 좀 진정하시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 주주는 주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주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과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야 담당자 입장에서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찌됐건 우선 기본적으로 질문이 뭐 달라진 게 있냐, 뭐 유상증자 등의 특별한 악재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거를 솔직히 IR 공시 담당자들한테 주식 담당자죠. 보통 이제 주식 담당자라고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주담 받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는 이제 IR 담당자나 공시 담당자가 있지 주식 담당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식은 이제 증권사가 이제 하는 거죠.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걔들이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상증자나 뭐 감자 뭐 이런 것들 있냐? 지금 막 타이핑을 치고 공시 준비를 하고 이사회 막 준비 그 초안하고 막 이사회 막 준비를 하고 있어도, 유상증자에 대해서 막 준비를 하고 있어도 이렇게 주주들이 전화를 해도 얘기를 못 해요. 당연히 없다고 해요. 공시 있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얘기하는 순간 이게 미공개 정보 유출이고, 그런 미공개 정보 유출하면 나는 유출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1차 정보 수령자가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또 주식을 던지거나 사거나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얘기해주는 담당자가 있을 수도 없고 또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도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그렇다고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같이 이제 모험을 걸겠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전혀 모르니까. 근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뭐 답답한 마음에 그냥 물어보는 거겠죠. 물어보는 거겠죠. 당연히 그럼 답변도 똑같은 거고요. 공시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공시가 나갈 만한 것들은 당연히 그 하지 말라고 해도 의무가 되는 것들은 다 공시를 합니다. 적수적소에.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법과 규정이 촘촘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국내 수주가 나올 것 같다 말씀하셨다.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주주들 이제 진정하기 위해서 뭐 어디 우리 회사가 지금 뭐뭐 하고 있고, 영업적으로는 어디 호주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일본에 누구하고 이제 컨택을 해서 미팅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이게 뭐 미팅한다고 해서 다 계약하고 수주하고 발주하고, 그리고 금액이 우리가 100억을 생각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100억을 미팅했지만 상대가 우선은 100억은 좀 그러니 한 시작으로 한 1억 정도만 보내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억을 공시에 하는 것도 웃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도 아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근데 공시 담당자는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시가 나간 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나 해석이 좀 분분하거나 좀 오해를 살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의 입장을 이야기해주고 잘못 곡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아 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얘기해라. 회사의 내부 이야기를 해봐라. 그게 IR의 입장이 그 담당자의 그 역할이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좀 그리고 또 주주분들이 전화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예. 주가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전화하죠.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전화하는 주주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있기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많이 없고요. 저도 한 십몇 년 동안 하면서 주가 올랐다고, 물론 이제 선물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고맙다고. 왜 고마운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몇십 년 하면서 주가가 떨어져서 욕하는 주주들은 수두룩하게 봤는데, 상한가 갔다고 해서 너무 고맙다고 해서 그 사과를 막 보내줘서 사과를 보내준 그 주주분이 계셔가지고 사과하고 배 선물 세트를 보내서 회사에서 이제 회사에다가 이거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쉽지 않고요.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니까 전화를 했겠죠.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를 자기가 처음 주식을 샀을 때 그 투자 마인드를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 꼭 공시 담당자나 IR 담당자가 모든 걸 알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요 케이스가 정말 많은 걸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이 글을 올리신 분을 이제 비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요. 동일한 내용이 저희 회사도 그렇고, 다른 회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물어보거든요. 주가 왜 빠지냐, 회사에 뭔 일이 있냐, 뭐 지난번에 언제까지 뭔 일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언제까지 나온다고 회사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 건데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IR 담당자가 있고, 공시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회사의 정보를 적절하게 시장에 이야기하는 거지 주가를 담당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 특히 개인분들은 주가를 관리하는 주가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만 변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 동일한 내용의 일들이 오늘도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봐보시면 이제 요약을 해보면 뭐 질문 한 개죠. 주가 왜 빠지냐라는 거고 답도 하나입니다. 모르겠다. 회사는 어제와 오늘 변한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IR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서 추정하고 기대값을 이야기하는 거지 100% 확신하면서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받는 쪽에서는 무조건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고 나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시고 이게 듣고 싶은 건 듣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는 과연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해서 그러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IR 담당자 입장에 대해서 이제 애널리스트 한 분이 적어주신 글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봐보시면 또 한 명이 퇴사했다. 여기는 이제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중소 또는 중견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IR 하기가 참 힘들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 파트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의견도 주고받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트레이닝 받을 수 있지만 중소중견에서는 이제 IR에 대해서 회사의 이해도도 낮지만 내부적으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조직도 없다. 그리고 IR이라는 게 회사 내에서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부서다. 정보에 대해서 IR로 넘어가는 순간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슈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IR팀의 정보를 잘 주지 않는다.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 모든 게 다 IR팀이 잘못한 걸로 이야기를 한다. 특히 개인 주주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중소, 중견 기업에서 IR은 외로운 직업이고 어디서든 회사 내부건 외부건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분도 계셔가지고 좀 고마운 마음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그 공시 담당자하고 IR 담당자가 다른 이제 중견 그룹 정도, 이제 코스닥의 기업들은 보통 이제 한 명이 공시도 하고 IR도 하고 뭐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분 이게 섹터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분이신 것 같은데요. 자기 섹터 분이 이제 아마 공시 IR 담당자분이 퇴사 인사를 이제 메일로 뿌린 걸 받아보고, 야, 이게 또 한 명이 또 다른 데로 가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자기 섹터에서 많이 나가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IR 담당자들이 IR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뭐 대기업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IR하고 공시를 분리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정확히 말해선 분리가 아니라 IR을 안 하죠. 이제 공시만 합니다. 이제 공시만 하기 때문에 IR은 이제 사장님이 그 밤에 저녁에 이제 좋은 곳에서 혼자 하시는 걸로, 그리고 그 IR 한 거를 이제 공시로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제 회사의 매출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공시하지만, 음, 그렇죠. 이게 좀 그래요. 이게 그 다른 부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다른 부서에서도 경영자하고 다이렉트도 얘기하는 직급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직급에 상관없이 공시 담당자들은 최소 이게 대리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대리나 과장도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하고 얘기할 때가 꽤 있죠. 뭐 영업도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보통 이제 상장사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제 그런 회사에서는 쉽지 않죠. 이제 말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경영진과 의사개진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공시 담당이 가능한 내용이죠. 물론 이제 그래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일방적 통행 의사결정이긴 하지만, 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이분이 이직한다고 해서 이직인 거죠, 이직. 그만두는 게 아니고 다른데 좋은 곳으로 잘 가셨을 거라 봅니다. 예, 근데 여기 IR 공시 담당자 섹터가 다 그 툴 안에서 도는 거라서 또 어딘가에서 또 다시 만나겠죠. 건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산 박객과 원익 홀딩스 등등의 이런 어떤 그 본업 외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